이 영화를 보다 보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의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몰입할 만한 캐릭터들이 여럿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감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누구 하나 과연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내가 저 상황이었어도 저랬을 것 같은데 그거에 자극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저게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과연 누가 나쁜 놈일까요? 누가 나쁜 놈일까요? 그 나쁜 놈은 없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겪어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상황에서 만든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런 의문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등장인물들이 상황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해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공이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고 네. 박서준 씨도 계속 상황이 변하면서 행동이 변해가고 계속 변하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조합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좀 그 인상 깊었었던 캐릭터는 평론가님은 누구로 보시나요? 일단 사실은 영화를 볼 때 네.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변화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몰입했던 인물은 그 박서준 씨가 연기하는 민성이라는 캐릭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또 크게 변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사실은 그 영탁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예. 근데 이 캐릭터는 약간 주도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아파트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를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끌고 가는 역할로 변화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민성이라는 인물의 변화는 뭐냐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주도를 보고 따라가는 캐릭터. 그쵸. 그래서 원래는 자신의 아내였던 명희와 함께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평화로운 어떤 평화주의자의 뜻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파트 안에서 이제 외부인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외부인들을 외부인 새끼라고 하고 나중에 바퀴벌레라고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가장 경도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큰 분노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데 결국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캐릭터 중에서 흥미를 보여주는 건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캐릭터.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를 주도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변하지 않는 인물보다는 남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변화하는 인물들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 많은 분들이 박서준의 입장에서 그 민성이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계속 저울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이병헌 씨 캐릭터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나중에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저건 내 느낌은 아니야. 난 저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또 박보영 딱 보면, 일단, 얼굴이 저렇게 귀엽지 않아. 그리고 또, 맞아. 그리고 너무, 이 정도로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박서준 보니까 얼굴은 안 맞지만, 저렇게 나도 변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제일 이쪽에 좀 저도, 감정이입은, 나도 저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서준 얼굴은 만만하신가요? 얼굴이 안 되니까, 이제 캐릭터로 좀 가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까지 생각하면, 박보영 같은 또 와이프도 만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도 같이 들고.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몰입되는 분들이 처음에 나오는, 열심히 노력해서 23년 만에 이제 아파트로.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감정이입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그거 하나를 차지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그들의 입장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아무나 못 들어와.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게 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대사였거든요. 그렇죠. 네. 선택받은 게 아니죠. 네. 본인들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선택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 동만 살아남은 거죠. 근데 본인들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누려야 하는 특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였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설국열차랑 비교해보면 네. 설국열차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러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머리칸까지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긴 반대로 굳이 따지면 머리칸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걸 이제 밀어내는 그림이니까 그렇죠. 반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성전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헐국열차는 어떻게 보면 좀 침입자들이 이제 몰아가는 건데, 그쵸. 이제 계급이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서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구조가 이제 후직에서 후평으로 낮춘 게 이제 그냥 딱 평탄하게 맞는 게 헐국열차라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수직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아파트라는 공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큐빅 형태의 집이기 그쵸. 때문에 그건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월하게 아파트 하나만 있고 나머지가 다 평탄화돼버린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왕관 하나만 남아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서 가장 암울한 거는 자원의 배분이 사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하긴 하지만 네. 결국 사람은 먹고 뭔가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자원이 거기서 나오질 않으니까 결국 나가서 구해와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갑니다. 뭐 바퀴벌레 양갱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바퀴벌레를 보고 즐겁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 선택받았다라는 대사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대사가 정말 흥미로웠던 게, 그 말은 약간 좀 어떤 신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과로가 하나 없어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아포칼립스 영화라는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도 그 요한 묵시록에서 빌려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원 서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자 혹은 구원의 어떤 대상이라고 뭔가 점 찍어 놓을 수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김용탁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캐릭터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불을 끄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재난을 몸소 진압하는 거예요.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두 번째 기적은 그 안에 있는 외부인을 밀어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동의 그 아파트의 리더가 돼서 맞아요. 그들을 밀어내는 헌드에 섰다가 몽둥이로 맞잖아요. 네, 파이프로 맞죠. 근데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밀어내는 네. 그 강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 피를 흘리면서도 네, 이 사람들을 굉장히 감화시켜버린 거죠. 그때 처음으로 구호가 나와요. 아파트 만세! 네, 만약에 나오죠. 구호들이 막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선택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 김영탁이라는 캐릭터는 일종의 메시아인 거죠. 이 아파트에 갑자기 갑툭튀에서 튀어나온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처음에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자각을 못했다가 뒤늦게 점점 본인이 메시아로 해야 될 역할을 자각하고 나중에 심지어 그걸 폭력적으로 다 흐리는 갑자기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모티브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그 안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외부인들을 막 밀어내고 거칠게 쫓아낼 때 네. 벽에 걸려있는 액자 같은 게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네 훌, 네 몸과 같이 맞아요. 있어요. 아까라고 네. 이런 식의 문구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성경의 구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스포라서 말씀을 드린 게 맞을까 싶은데, 이 영화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희망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은 순간에 어떤 벽면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걸 빛이 쫙 들어온 장면이죠. 약간 이런 걸 보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독교 신화를 많이 좀 응용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모티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포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포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또 관련된 조심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네. 제가 확인해봤는데 정말 영화의 핵심적인 장면, 유주얼 서스펙트의 뭐 무언가, 네. 아니면 식스센스의 무언가, 네, 그런 것만 아니면 네. 그렇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미리 듣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런 영화는 더 재밌게 보죠.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더 생각도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딱 영화를 재밌게 보실 만한.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또 근데 유저세 누가 범인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막 이런 거 댓글로 배대식 막 그런 거면 이제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잡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 네. 확실한 건 이 영화에 귀신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씬, 요거는 어떤 씬이었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네. 기억나는 씬 있으실까요? 저는요, 물론 이병헌 씨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그 장면마다 기억이 나긴 하지만 저한테 계속 영화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남아있던 장면은 그 외부인들을 중간에 이제 색출하는 그 씬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을 숨겨줬던 집주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아 비판을 시켜요.
그거 좀 보기 괴로워요.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 그러니까 이거 자아 비판 보통 우리가 북한에서나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외부인들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했으니까 방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아 비판을 시키면서 잘못했습니다를 진짜 수백 번을 외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부정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느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저는 되게 좀 약간의 불편함도 좀 들고 그랬었어요. 저도 보는데 그 부분은 이거 보기 쉽지 않구나 이런 씬은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심리적인 탄압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만 이런 장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뭐 일부이긴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반성문 쓰기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성문. 네. 그거랑 좀 연결이 되면서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굉장히 폭력적이죠. 네, 너무 폭력적이에요. 진짜 폭력적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치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빨간색 페인트. 이런 거 막 긋잖아요. 그게 하켄크로치의 어떤 낙인을 찍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좀 폭력적이지만 좀 공포스럽기도 하죠. 평론가님은 제일 인상 깊었던 씬. 사실 그 장면은 모든 분들이 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정말 대단한 연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대단한 호연과 열연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슬픈 노래였구나. 그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하면은 내 집 마련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이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은 이제 나의 N 연인이 하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슬슬한 너의 아파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사실은 영화가 스위치를 키거든요. 그쵸.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거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인서트 컷이 들어오면서 과거를 한번 보여주고 상황을 갑자기 돌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노래의 톤 앤 매너를 그 전까지는 신나고 막 그냥 마치 관광버스에서 춤추듯 부른 노래였는데 그 다음 순간은 정말 제가 그때 기억나는 영화가 마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갑자기 광란의 춤파이를 추면서 그때 벽에 막 굉장히 크게 커지는 그림자들이 막 현란하게 나오고 그 노래를 우드컨이 부르는 이병헌 씨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눈빛도 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영화가 갑자기 코미디에서 블랙 코미디에서 약간 스릴러로 변경되는 배우의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한 순간 넘어가는구나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정도 갔을 때 그 빛의 명암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쪽은 이제 아파트를 사수하려고 광기를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빨간 빛이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 결과적으로 좀 절망적인 거거든요.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분노로 그 희망을 채우는 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제 마지막 허니와 이제 뭔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들 쪽은 약간 그림자가 져 있고 음영이 져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는 반대여야 맞거든요. 빛을 말하고 보통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톤 앤 매너가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문은 굉장히 뜨겁게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는 차갑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그런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말의 희망 정도를 남겨놓고 끝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희망이 너무 지나치게 좀 포부가 크거나 약간 너무 따뜻했으면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조금 아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뻔한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디즈니식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치열한 가운데서도 뭔가를 하나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그 더로드라는 영화에서 그 우리는 불을 지키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화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작은 불 하나만 킬 수 있으면 그게 희망일 수 있다는 역할인데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차갑고 냉소적으로 사실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저는 그 톤 앤 매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씬들이 다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씬이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거 알고 가시는 게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빛 얘기는 사실 평론가님 얘기 듣고 다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 보면서 놓쳤습니다. 근데 알고 가시면 이거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훨씬 더 아시기 좋으니까. 저도 2번 봤어요. 그 교수님이
네. 이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나왔던 캐릭터 중에 좀 제일 흥미롭게 보신 캐릭터는 누구로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병헌 씨하고 박서준 씨 둘 다 이제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이병헌 씨는 그 너무나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피해자죠. 예. 그 사기의 피해자인데 네.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도 따뜻한 아빠였는데. 의협심 넘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라는 변수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스탠포드의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했던 좀 오래된 실험이긴 한데 스탠포드 프리즌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네. 한쪽은 죄수 역할을 그냥 부여합니다. 죄수 역할. 한쪽은 간수 역할을 그냥 부여해요. 네.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동전 던져서 이쪽 나오면 너는 간수, 너는 죄수야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 놓고 실제 그 교도소 같이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간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말 간수처럼 행동하고요. 좀 윽박지르려고 하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죄수 역할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정말 죄수처럼 진짜 간수가 그냥 보기에는 정말 조금 말도 안 되게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요. 움츠러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느냐? 아니죠. 그냥 그 상황에 녹아들어가요. 결국은 이 실험이 너무 위험한 실험인데. 네. 그래서 네.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많은 그 참가자들이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누구도 자유롭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비난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박서준 네. 씨가 그 연기한 캐릭터 보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구한 아파트인데 대출받아가지고 맞아요. 어렵게 연끌해가지고 그래도 자가다. 집문서도 집에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아파트를 지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범대장을 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될수록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병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제 대표고 내가 저 사람의 일종의 그 명령을 받고 네.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리학에서는 태도와 행동이 충돌하면 행동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놓으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바뀝니다.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이거든요. 근데 태도를 먼저 바꾸려고 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도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걸로 나오는 결과물이 행동이거든요. 네. 근데 행동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바뀌었어요. 그럼 난 그 행동을 한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태도를 바꿔버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악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공범을 만들어버려요. 공범을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저항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범죄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야, 너 일로 와. 너 같이 해야지. 해서 시켜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심리적으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서준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과관계가 저는 굉장히 내러티브 설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공감했다는 그 민성이라는 캐릭터의 변화가 공감을 했던 건 이 캐릭터의 전가를 살짝 보여주잖아요. 네. 재난을 맞닥뜨렸을 때 갖고 있는 죄책감. 그쵸. 누군가를 구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렸고 겨우내 하라나서 나는 혼자 집에 왔다라는 죄책감이 있어서 이 하라는 그 죄책감이 동력이 돼서 자꾸 아파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에 계속 의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실패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실패자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메시아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의 죄책감 덜 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영탁이라는 인물은 상실감이 굉장히 큰 캐릭터죠.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도 좀 당했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억울한 캐릭터인데 약간 좀 희한하게 이제 흥상을 받는 캐릭터가 되면서 변화하는, 약간 좀 과격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화되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약간 이게 안티 체제로 가버리는 안타고니스트가 돼버린 느낌이 있죠. 근데 결국 이런 인물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딱 찾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과거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것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결국 흑돌과 백돌 사이에 있는 딜레마 같은 게 이 사람에게는 큰 그게 엉켜있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의 딜레마가 그 도구로 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거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워서 힘들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인물 하나하나의 조형을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가 하나하나가 선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캐릭터 하나하나까지 기억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쵸. 그거는 각본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지형도가 넓어집니다. 결국 사건이 넓어져야지 영화 자체가 커지는 건데 그냥 세트를 크게 지었다고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인물이 결국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의 갈등 혹은 조합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데 그 기억나는 캐릭터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억나는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일단 각본과 캐릭터 조형이 좋고 전체적인 웰메이드 호평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발전을 그런 예술적인 창작의 도구로 잘 활용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적인 최근 한국 최신 영화 안에서도 가장 발전적인 어떤 전형 하나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로 이병헌 그리고 이 박서준 주요 인물 중에 2명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은 캐릭터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박보영. 네. 네, 이 박보영이라는 캐릭터는 영화를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또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로운 부분에서 이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왜 짜증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박보영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것도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박보영은 독특한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화가 워낙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캐릭터가 좀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각본상에서 이 박보영 씨의 직업을 간호사로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간호사로 설정을 한 이유도 그런 그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연결되는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박보영 씨가 독특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요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독특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박서준이에요. 그러면 내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도 되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 우리 잘 살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마지막 엔딩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박보영도 좀 변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 영화를 조금 종교적으로 연결했는데 결국 이병헌 씨가 연기한 영탁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적그리스도 같은 느낌이다라고 했다면 실질적인 예후는 박보영 씨가 연기한 명의가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실에서 예후도 박해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군중 심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악플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조사해서 보니까 실제로 악플이 여론인가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것이 여론인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악플을 다는 사람은 일부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악플의 숫자가 전체 여론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은 과연 여론인가에 대한 어떤 쟁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 이들도 결국 투표를 통해서 리더를 뽑잖아요. 그렇죠. 책임질 사람 뽑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고 주도적이면 그 말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화되는 실험처럼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도 사실 그런 경우였죠. 원래 히틀러가 처음 나왔을 때 히틀러가 그렇게까지 막 지지받는 어떤 대상이 될 거라고 사실은 유럽 내에서도 판단 못했다가 2차 대전 같은 하달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명이라는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도균이라는 인물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 이방인 그 외주인들을 그 숨겨줬다가 결국 색출당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반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인물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더 많을 하거든요. 것이다. 다만 그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 그리고 그 반대편이 힘을 가지면 결국 그 힘이라는 건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기가 훨씬 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 끌려가는 중간자 사람들의 어떤 현상이 뭐 결국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 영화가 추구하는 약간 좀 결연한 의지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도 이 영화에서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없었으면 네. 그냥 아파트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극한의 상황만 벌어지고 그랬으면 이 영화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 즐겁게 봤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냥 아무런 영화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안티체제가 있어야지 네. 그 갈등선이 구축이 그쵸.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빈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갈등선을 구축하는 거죠. 그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사실 본질적인 의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엔딩씬쯤 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여자가 박보영 씨한테 뭐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지 뭐. 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마치 허락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 장벽을 치다가 그것도 마지막엔 해제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씬은 이게 어느 정도 스포일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급 아파트처럼 보이는 데가 또 나오고 그게 뒤집어져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장치적으로 이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